색다른 시선 특별기획 검찰을 말하다. 네, 저희 색다른 시선에서 아주 특별하게 마련한 기획이죠. 검찰을 말하다. 자, 오늘 그 7번째 시간인데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이자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오늘은 적반하장 유분수인 검찰. 뭐 그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적반하장? 예. 어떤 말씀이세요? 도둑이 거꾸로 주인한테 매를 들어서 한다라는 뭐 그런 뜻인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요? 아직 솔직히 좀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사례는 뭐 정말 많은데요. 네. 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초원벅집 사건이라든가. 네네네. 김기춘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네. 그다음에 삼성 엑스파일, 네. 뭐 MBC 이상호 기자라든가 노회찬 의원 뭐 이런 처벌받은. 그다음에 국정원 최근에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뭐 감금 사건 댓글과 관련돼서요. 그런 사건. 뭐 정윤회 문건 뭐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NNL 발언과 관련된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부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요? 예, 그런 사건으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 그게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짧게 그러니까 초원벅집 사건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992년 대선 때 그렇죠. 당시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모의한. 그래서 이제 그때 통일국민당이었나요? 정주영 후보 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적반하장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뭐 사건의 본질적 핵심은 결국은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서 이게 불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 선거 개입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건 선거 모의 사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처리된 결과를 보면 결국은 불법 도청 문제가 본질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불법 선거를 폭로했던 그때 정주영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은 전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김기춘을 제외한 부단 그때 뭐 검사장이나 경찰청장 만기부 뭐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 없거든요. 뭐 처벌 사람도 없고 김기춘 씨도 결국은 처벌받지 않았고 결국은 그쪽을 폭로한 사람 그러니까 불법적인 대선 선거 개입을 모의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결국은 이걸 폭로한 사람만 처벌받았고 결국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다 영전해서 뭐 경찰청장도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되고 그 사람들은 거꾸로 승진하고 영전하는 거꾸로 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말 전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그럼 삼성 엑스파일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같은 사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엑스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삼성 엑스파일에서 검사들한테 떡값 주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선거자금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본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회찬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었죠. 이른바 떡값검사. 예, 떡값검사. 근데 그걸로 노회찬 국회의원은 결국은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까지 잃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요. MBC 이상호 기자도 그걸 맨 처음 폭로한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독수독과론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그 취득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게 기억이 나죠. 그 어려운 용어를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그때 이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인데 거꾸로 그걸 폭로했던 사람들은 역시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억울하게. 사실은 노회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국회에서 7명의 실명을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내용을 홈페이지에다 그냥 올린 것에 불과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밝힌 건 무죄인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유죄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판결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게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에요. 이상호 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이상호 기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지만 사실은 언론인으로서 공익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건 정말로 뭐 상을 줘도 부족할 마당에 이 사람들은 처벌받고 거꾸로 그 당시에 검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 없었고 나중에 그 검사들은 승승장구해서 법무부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중수부장도 되고 다 승진했네요. 예, 승승장구했어요. 다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이른바 김하영 씨 이른바 감금 사건이죠. 이것도 사실은 국정원 댓글 공작이 본질인데. 예, 그렇습니다. 인권 사건, 감금 사건으로 몰아갔던 이런 경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네요. 그렇게 본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그때 후보 그 토론회에 나와서도 여직원을 감금했다라고 하면서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그때 문재인 후보한테 맹공을 퍼붓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그쪽 당에서 무슨 뭐 국정 여직원 습격 사건이다라는 거 아주 자극적 언어로 써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검찰은 결국 그런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 민주당 뭐 이종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법 감금죄로 기소를 내버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바로 이 그 판결이 나서 이종걸 의원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은 저는 우리 그때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온 언어이긴 합니다만 셀프 감금이거든요. 그냥 뭐 본인이 스스로 문을 잡고 안 열어준 거예요. 아니 내가 나갈 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아서 못 나간다면 그게 감금인데 나오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실은 뭐 자기가 증거를 다 인멸하고 댓글 개입을 했었고 그런 걸로 거꾸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괜찮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받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상식에 반하는 언어도 아니죠. 이건 검사로서 기본 상식을 갖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꾸로 뒤집어 버렸다. 그러니까 사례를 마저 짚죠.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나중에 문건 그 유출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뒤집혀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사법 처리되고 이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찌라시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문건 내용도 전부 허위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딱 선전포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 구도에 따라서 정확하니 그렇게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십상시라든가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 비선 실세들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가는 전부 사라져버렸고 결국은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바꿔서 지금 국회의원 된 조응천 비서관이라든가 박관천 경영 뭐 이런 사람들만 처벌받는 그러니까 걸로 되어버렸죠. 뒤늦게 이제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던 게 이때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 게이트가 이렇게까지 갔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역사의 가정은 없는 거긴 합니다만 물론 그렇죠. 타당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서 완전히 거꾸로 뒤틀었던 사람들 그게 나중에 김수남 그때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되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부야.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검찰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출세하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몇 개의 사례를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진짜 똑같네요. 판박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게 본질인데 이걸 뒤집어버린. 그래서 어쩌면 이 본질을 드러내는데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이렇게 가버렸던 뒤집어버렸던. 근데 중요한 게 이 주역이 뒤집어버린 주역이 검찰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뭐 별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몇십 년 동안 일관되게 이런 나쁜 짓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슨 중요한 사건이 고비고비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견해에 입각해서 사건의 프레임과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그렇죠. 처벌했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처벌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처벌하고 자기들은 그 공로로 출세하고 이런 게 20년 30년 동안을 누적돼 왔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뒤집어버린 당시 검사들이 출세를 했다라는 그 사실에서 뭐 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이건 결국은 정치적인 수사였고 정치적인 처리였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권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뒤집어버렸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제 법원 이야기를 잠깐 하셨지만 그럼 이게 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안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부는 잡힌 게 있지만 지극히 사실은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성경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견해거든요. 판단이고. 근데 그 판단이 지극히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상한 저 문화가 있던데요. 법원의 판결을 절대화하는 어떤 이런 시각과 그렇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법조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도 사실은 검증, 그렇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법원 판결을 절대화해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입 닫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건 당연히 허용돼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1920년대 후반에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태초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아, 그때 그랬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없던 그런 극심한 경제 공황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줘라.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위헌 결정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가 다시 3선으로 출마하면서 대법원을 싹 없애든지 아니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가 사실 이제 3선이 거의 확실시 되게 보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얼른 견해를 바꿨어요. 합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보듯이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찮은 법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런 숭고한 가치들의 바탕을 두고 정말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어줍지 않은 법논리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면책특권이 아니다. 라고 말꼬리 바꿔서 판단하는 이 대법원의 행태도 같은 공범 역할을 사실상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법원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면 지금 몇 개의 사례에서 검찰의 처리 방식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원복집 사건이 하나의 교본이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주체가 아니었고 객체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사의 대상이어서. 그렇죠. 그것을 과연 검찰이 그랬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하여간 좀 아니 그러니까 초원 복집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초원 복집 사건 처리 방침을 참고하고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참고하고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연결이 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관된 맥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일관된 맥은 확실히 보여요. 가령 무슨 그때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포기 발언 이런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김무성과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얼마나 그걸 갖고 이용해 먹었습니까? 우려먹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무슨 사철을 폐기했다고 엉뚱하게 죄 없는 참여정부 사람들만 폭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처벌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김무성, 권영세 이런 사람들. 그거 보면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패턴과 유형이 일관되게 뒤집어 엎는데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레슬링 선수가 뒤집기를 잘하면 올림픽 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뒤집기의 달인이다. 그래서 사건 뒤집기에 올림픽 메달감이다.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옛말에 못된 짓을 먼저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우리 법률에서 말하는 게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범인을 밝히고 증거를 확보해서 정말 처벌하고 사회 정의를 만들어라. 네. 그래서 너희는 한 개개인이 아니라 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거꾸로 공익을 짓밟고 거꾸로 정의를 짓밟고 사건을 뒤집어서 정치권한테 아부를 했고 예. 그 결과로 대가로 출세했고.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요 사건들만 훑어봐도 알 수 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걱정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확실한 게 이래서 검찰 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 뚜렷한 사례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짚는 이런 시간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기약하면서 김희수 변호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